자, 저번 주 금요일 수업과 이번 주 3시간 수업 꼭 참고하셔야 되고, 아까 공지 드렸다시피, 7시 수업은 킬러 중심이에요. 데스밸리 과정이고, 일단 이 비평 유형은 킬러 유형으로 2017학년도부터 출제가 되다가, 잠시 이제 좀 잦아들었어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독서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니까, 학생들한테 문학에서 정보량이나 난이도에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게 올해 수능으로 오면서 올해 6평에서 문학이 확 느낌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느낌이 바뀐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미분 적분 문제에서 옛날에는 미분으로만 풀리는 문제가 나왔다면 이제는 적분으로 풀면 돼요. 그런데 애들이 적분을 연습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서운 거거든. 근데 미분 여기는 사람 적분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건조하고 간단한 문제들이요. 일단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비평을 어디까지 깊이 있게 정리를 할 것이냐에서 평가안에서 이 예비평가는 아예 어떤 선언문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 그래서 여기서 그 두 가지인데 이본교육과 비평 교육에 대한 확립을 하는 그런 유형이 2일 EBS에서 이 예비평가로 확립이 됐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볼 거야, 둘 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세시 반에 봤던 내용들이 전제돼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체계로 보는데 원본이라는 거는 내용과 형식 전부 다 새로이 생겨난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그랬어. 독창성이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같은 작품이냐면 2본까지 같은 작품이라고 해. 내용과 형식에서 큰 차이 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2본의 색채가 조금 있으나 그 2본의 색채가 뚜렷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색채가 뚜렷한 원본의 색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본 게 여기까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이란 게 언제부터 새로운 오리지널리티를 갖냐면 내용에서의 오리지널리티가 새로 생겼을 때요. 그래서 내용의 변화가 생기면 내용에서의 오리지널리티가 생겼으니까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새로운 작품이다 라고 하면서 여길 기점으로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랬었고. 자, 두 번째, 형식 변화라는 게 생겨나면 아예 새로운 장르로서의 오리지널리티가 생겨난다 그랬었죠. 기억나요? 이게 아까 우리 세시간 마지막 지문이었나? 이 내용이? 이거 정리가 되셨어야 돼요. 자, 그럼 봐. 이제 거꾸로 우리가 2017학년으로 가는 이유는 이 비평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017학년도부터야. 그럼 2017학년도에 방금 여러분 풀었었던 세 지문이 딱 2017학년도 세 지문이잖아요. 자, 거기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풀어보라고 한 게 바로 전기소설인데 왜 전기소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의 시작이 바로 전기소설이야. 그래서 우리 국문학에서 서사 장르의 시초야.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기소설이고 그래서 전기소설을 예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이라는 게 없던 게 뚝딱 하고 생겨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 중국의 전기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일단 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와 전기소설이라는 워딩이 똑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얘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기적인 거예요. 전기적이다, 기이하다야. 됐어? 그러니까 전기적 사건, 즉 기이한 사건이 있는 것이 전기와 전기소설의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달라. 위쪽은 예술성을 인정을 못 받고 아래쪽은 예술성을 인정을 받아요. 왜 그럼 예술성을 인정받는 거냐?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를 썼던 이유는 그 시절에 내가 아까도 설명했는데 막 한문이 몇만 자야. 그걸 다 외우고 그거를 문서화할 수 있어야 관료로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봐.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요 그렇게 사무직이나 행정직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맞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뭐 공무원이 몇 프로겠어. 1%도 안 됐을 거 관료들이. 맞잖아요. 뭐 정 1품부터 뭐 종 9품까지 해봐야 얼마나 됐겠어요. 공무원이 많다고 굴러가겠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를 굴러가는 이 관료들은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았고 굳이 많을 필요도 없고 한편으로는 공부를 충분히 한 엘리트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시절에는 과거시험 제도도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선발이 됐었냐? 보통 추천을 받죠. 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 그럼 그런 애들 주변에는 그런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끼리 추천을 해주는데 레퍼런스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문집을 냈던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나 그만큼 글을 잘 쓸 줄 안다. 됐니? 그래서 여기 예술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지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글 쓰는 목적이 달랐다고. 목적은 뭐라고? 관료가 되기 위함이야. 됐니? 근데 여기는 달라. 목적 자체가 사실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이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보통 목적 문학보다는 순수 예술. 즉,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이런 걸 표출하는 게 예술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뭔가 목적이 있진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 과정에서 예술적 독창성이 생겨난 거야. 자, 하나 더. 그러면 얘가 소설 장르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얘만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전기적 사건이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은 예술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그래서 얘가 소설이라는 장르로서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요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이 장르만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힙합이라는 건 뭔가 장르적 통일성이 있잖아. R&B도 장르적 통일성이 있잖아. 그런 것들처럼. 그리고 얘 장르적 통일성은 첫 번째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설이니까 사건이 기이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구성의 3요소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인물이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배경도 뭔가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 인사의 구성의 결과 뭐가 만들어져? 서사 줄거리가 만들어지죠.
사실 자 우리 소설의 3요소는 뭐였지? 주제 구성 문체야. 자 그런데 문체적 특성은 좀 덜했고요. 주제적 특성은 기이한 사건의 결과 결국에는 어떤 서사의 흐름이 존재했어. 됐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사 줄거리에 일관성이 있었던 거야. 배경도 마찬가지, 인물도 마찬가지, 사건도 마찬가지. 문체가 각 작가의 스타일이고 여기는 작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성 요건으로 잘 안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체라는 문체를 가지고 있었던 장르로 또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크게 두 가지인 거야. 주제, 내용적인 측면에서와 구성, 예술 형식적인 측면에서 얘만의 독창성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럼 봐봐. 여기는 지금 내가 내용적인 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뒤쪽으로 가셔서 형식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술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유기성을 못 갖죠. 그러니까 작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반면에 구성에서의 유기성이 높아.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필기하고 딱 일단락 읽어봐. 그러면 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싶었구나가 보일 거고 이쪽으로 좀 와봐요. 자, 봐. 얘들아 이제 논문 초록이라고 해가지고요. 논문을 요약해놓은 게 논문 초록이야. 얘는 일종의 논문 초록 같은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나라 정기소설의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국문학에서 소설의 시작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연구 논문을 초록처럼 요약본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비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보통 이런 구성인데 사단락을 떼놓은 거야. 시험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서사 장르라는 내가 규명하고자 하는 이 장르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특색은 어떻게 되냐. 사례 연구로서 어떤 사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연구의 의의와 전망과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논문의 구성이야. 자 그러면 이 비평문이라는 논문의 구성 구조에서 이 사단락은 시험에 출제했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1, 2, 3단락으로 출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어떤 이 유형의 출제 배경을 아셨으면 됐어? 다시 그래서 저쪽 5초 잡아주시고요. 다시 이쪽 5초 잡아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얘들아. 그래서 맨 처음 시작이 뭐야? 중국의 전기에서 왔으나 얘는 예술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반면에 얘는 예술로 인정받을 만한 특색이 있다. 이유가 뭔데? 첫 번째, 얘는 목적이 달랐다. 두 번째는 예술의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 차이점들이나 예술성을 갖출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형식적 통일성이 됐다. 여기 헷갈리니까 구분을 해버리자 그냥. 근데 사건은 공통점이니까 여기다가 사건은 공통점으로 묶어놓고 2, 3, 4는 전기소설만의 특징이니까 전기소설만의 특징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됐니? 자 그럼 봐 얘들아. 인물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와. 사건의 특성은 워딩 딱 하나로 끝나. 배경의 특성은 하나의 워딩이 나오는데 대립되는 개념이 명시적이진 않지만 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서사 줄거리도 한 줄 정도로 요약 정리가 돼.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 친 것들 전부 다 갖다 메꾸는 시간 필기 포함해서 3분 드립니다. 시작하세요. 이게 전부 다 퀴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비평은 항상 이렇게 비문학 지문처럼 보시는 거야.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에서 왔었다. 하지만 어떻다? 비교대조 포인트가 있다죠. 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말 그대로 전기예요. 전기라는 게 뭐야? 기이한 사건이야. 다채로운 문체로 엮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주제 구성 문체에서 문체의 특징적인 건 없다. 문체는 다양했다. 그러면 사건이라는 구성의 3요소 중에 하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어. 전기를 왜 썼대? 출세 수단으로 삼아서 작품집을 썼대.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배경 설명했죠. 그 시절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 자체 숫자가 적었다고.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다고. 심지어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주의의 지배자인 유대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던 시기가 중세였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금융자본주의의 신이 된 게 유대인들이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일단 글을 쓸 줄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글을 잘 쓰고 페이퍼워크를 할 줄 알고 문서 작업을 할 줄 안다. 내가 사무직으로 관료로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를 그 시절의 사회에서는 과거 시험으로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야.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 시험 어떻게 완벽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은 뭘까? 유튜브죠. 우리가 유튜브에서 요즘은 누구였지? 그 빠박이 아저씨. 거기서 지금 뭐였지? 아이돌 프로젝트 하잖아요. 4명. BJ들 4명 만들어가지고. 옛날하고 많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사에 들어가서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유튜버에서 또는 인플루언서로 이렇게 자기가 끼와 매력을 발산한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아이돌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돼가기도 하잖아. 개그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 별놈들인가? 이렇게 막 문대 알잖아요. 그 문대 캐릭터 되게 잘 흉내내는 그분도 개그맨 시험을 치려고 했더니 개그맨 시험이 없어져서 옛날에 진짜 구독자 안 올랐거든? 진짜 처참할 정도로 안 올랐어요. 한 5년 됐을까? 그분도? 그런데 지금 빵 터져서 굉장히 지금 각종 예능이나 이런 데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의 출세의 수단은 유튜브인 거고요. 옛날의 출세의 수단은 글 쓰는 거였다고. 그게 바로 전기였다고. 계속 볼게요.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적으로도 예술성이 덜하고 구조적으로도, 즉 형식적으로도 예술성이 덜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동시에 결말의 양상이 다양했다. 즉 장르적 통일성도 떨어졌다야.
그러니까 하나의 예술 장르로 볼 수 없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오시면 여기 보이죠? 얘는 뭐야? 정기적 사건이나 공통점이 있으나 예술성을 확보하지 못해. 왜? 흥미발이니까. 목적도 예술의 목적도 관료가 되기 위함이니까 예술성도 확보하지 못해. 자, 다시 한번. 사건, 정기적 사건을 다뤘는데 그게 단순히 흥미발이었기 때문에 장르적 요건, 예술성도 못 갖추는 거고 특히 형식에서 구성의 유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술 한 장르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를 여기서 언급을 한 거야. 그러면 전기 소설이라고 소설 장르로 형성되는 우리 국문학의 소설의 시작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냐. 이에 비하면에서 빡세게 박아두잖아. 내가 아까 3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이 세모가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프라임이 하나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랑 2개 붙어 있는 거랑 천재 차이인 건 알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거야. 점 하나 때문에, 프라임 하나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함축되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국어에서는 자, 강조의 빨간색이다. 세모들이야. 그러니까 세모를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비교대조 포인트야.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전기소설은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이었던 기이한 사건은 유기성을 갖고 있었고 창작 동기와도 맞아 떨어졌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 첫 번째, 사건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 남자 주인공의 특징인데 남자 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위로받지만 결국에는 비극 종교를 맞이하는 전형성. 자, 이거는 뭐예요? 주제 줄거리죠. 그리고 전형성이라는 통일성을 갖춘다. 따라서 얘는 이제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야. 유기적이지 못했다, 유기적이다,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을 수 있다가 되는 거야. 흥미끌게 한 소재뿐만이 아니라 창작 동기와 맞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는 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없지만 하나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전기소설이 받을 수 있었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도입부에서 비교들을 세팅하면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히 뭐라고? 비극적 종결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줄글로만 처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3시간 수업부터 들었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표처리를 통해서 정보가 날뛰는 것을 딱 엄밀하게 규정 지어줄 수가 있고 그러면 판단이 날아가질 않고 판단이 명확해지는 준거 또는 판단이 명확해지는 도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사건은 뭐라고? 기이했어. 그런데 이 기이한 사건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고. 특히 서사 줄거리는 뭐야? 자, 불우한 남주인공이야. 능력을 인정받긴 해. 하지만 결국에는 비극적 결말을 가져. 이게 뭐라고요? 장르적 특색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일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확립되었다라고 얘기해주는 근거들. 됐습니까? 그래서 주제적 통일성도 있었고 그 과정에 인물의 특성, 사건의 특성, 배경의 특성을 이제 이단락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술성, 오리지널리티,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단락에 나오겠죠. 자, 그럼 이단락 봅시다. 그래서 글의 주제인 우리의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 줬었는데 첫 번째, 인물. 어떤 특징이 있냐? 첫 번째는 외롭대요. 뭐 누리앱 이런 데 이제 많이 계신 분들이잖아. 두 번째는 뭐라고? 둘째는 내면성이래. 뭐 DC 이런 데 계신 분들이고 또 셋째는 소극성이래. 전형적이죠 이제. 키보드만 잡으면 이제 다들 무서워지지만 옛날에도 키보드를 못 잡는 상황에서는 다들 조용히 있고 외롭고 내면적이고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특히나 뭐라고? 2D 캐릭터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듯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도 보인다는 거야. 결국 그건 뭐야?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이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2D 캐릭터랑 사랑을 하는 거군요. 자,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사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고 새로운 인물이었으니까 이게 뭐라고? 오리지널리티라고. 이게 뭐라고? 예술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소설 같은 거 써본다고 여러분 나이 때 좀 깝죽거렸던 시절이 있어. 지금은 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시간이 없고 그때는 능력이 안 돼서 못 썼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하죠.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 니네 산 인생 2배 넘게 살았어. 41이야 제가. 그러면은 야 41살 좀 살았으면 이제는 인생이 좀 살 만큼 살았고 좀 이제는 뭔가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이런 예술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뭔가 내 나름대로는 뭔가 쓸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 같기도 해.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했다. 됐죠 여기까지? 자 3단락. 그래서 이제 사령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현관펜. 전기소설의 특징은 뭐냐? 남녀의 기이한 만남 파국. 주제가 이거야. 두 번째, 그 주제가 되게 특이한 부분인데 잘 들어. 뭐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경이로운 세계 일부야.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또 달라요. 잘 봐야 되더라. 김영감호랑 우리 이생규장전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생규장전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 그걸 여기서 세팅을 한 거거든. 잘 봐. 여기에 인물들이 되게 흥미로운 인물들이어서 다루는 거예요. 자, 여기 일단 이생이 있고 최낭이 있어요. 질문. 이생과 최낭은 갈등이 있니 없니?
표면적으로 보면 갈등이 있죠. 이생은 원래 제가, 최낭은 원래 제가 있었던 저승으로 갈게요. 이생은 가면 안 된다잖아. 근데 그건 여러분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은 거야. 자, 봐. 표면적으로 이생은요, 나 이별 못해요인 거고, 최낭은 이별합시다예요. 그럼 이거는 표면적으로 두 사람의 갈등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연애가 힘들어져요. 이건 도저히 갈등이라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런 거냐? 잘 봐. 얘네들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생이 있는 곳은 현실이에요. 여기는 초월 세계야. 이해됐니? 그러면 초월 세계에 존재해야 되는 채낭이라는 존재가 현실 세계에 와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의 질서에 위배되는 거야. 자, 결국 답이 나왔죠. 두 사람이 이별할 수밖에 없는 갈등의 근본적 이유는 뭐야? 세계 질서 때문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우리가 이런 서사 장르의 본질을 갈등이라고 본다면요. 갈등의 양상 크게 두 개야. 뭐와 뭐야?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은 윤동주 시인 보면 알아. 내가 있는데 우물 속에 나, 거울 속에 나랑 맨날 반복하고 고민하잖아. 이런 게 내적 갈등이야. 즉, 내가 뭔가 판단을 못하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 남이 대신 판단해주기를 원하는 거 포함해서 전부 다 이거는 내적 갈등이야. 자, 그럼 외적 갈등은 뭐냐? 양상에 따라 다른데, 첫 번째, 개인 대 개인, 1대1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개인 대 집단, 1대 다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광장의 이명중 같은 경우에는 북한 가서도 싸우고 남한 가서도 싸우잖아. 그 1대 다수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니? 예를 들면 참홍고집, 지봉고집이라면은 둘의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는 다수 대 다수가 전쟁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전쟁 영화 보면 그런 게 보이건 아니야. 자, 근데 이거는 되게 표면적인 갈등들이야. 잘 봐. 또 어떤 갈등도 있냐? 운명과의 갈등도 있어. 그게 뭐니? 역마죠. 역마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운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몸이 아프고 하잖아. 또 세계와의 갈등이야.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생규정전이에요. 왜 세계와의 갈등이냐면 잘 들어. 그 시절의 세계 질서는 뭐냐면 이거야. 천상계가 있고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니? 즉 둘의 존재는 만날 수도 없고 만나서도 안 돼. 근데 그런 불가능함을 둘의 사랑으로 건너와서 사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계 질서 때문에 다시 이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의 갈등 상황은 이별할래 못할래가 아니야. 그냥 뭐야? 세계와 개인의 갈등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라고요? 이면적으로는 갈등이 세계와 개개인의 갈등이라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42번의 절단성지가 불필요도식이랑 5번이었던 거야. 왜?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의 갈등은 없어. 누가 누구의 갈등이라고? 사랑하는 연인과 세계 질서의 갈등이라고. 초월계와 현실계는 엄밀하게 구분돼야 된다는 그것이 갈등의 원인, 이별의 원인인 거지. 연인, 즉 1대1 개인 간의 갈등이 전혀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니?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거리 때문에, 국적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 그럼 갈등의 원인은 국적이고 세계 질서인 거지. 개인이 아니잖아. 그런 걸 못 읽어내니까 틀리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 걸 읽어내라는 거야. 선생님 일치 문제를 풀었는데요. 제가 아까 12시 반에도 얘기하고 3시 반에도 얘기해서 또 얘기하기 싫거든? 근데 좀 이따 얘기할게. 여러분, 인간 존엄성은 오늘보다 내일에 내가 있기 때문에 존엄한 거야. 생각을 해봐. 범죄자 새끼들, 그 새끼들이 왜 인권이 있어요? 교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 존엄성이 없어지는 시대 아닌가 싶어요. 왜? 1등급이든 9등급이든 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존엄성이 없는 거라니까. 인간은요, 결국에는 신에 다가가려고, 이성을 가지고 완벽에 다가가려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려 하는 그 노력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인 거야. 법학개론에서 배워. 니네가 로스쿨을 가든 법대를 가든 하다못해 행정학 공부를 하든 경찰 공부만 하겠다고 형사소송 공부를 하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건요, 머물러 있거나 뒤처져서가 아니라 지금의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나아지는 내일의 나를 향해 가는 그 힘 때문에 존엄성이 있는 거지. 그럼 범죄자 새끼들 다 사형시켜야지. 교화 가능성이 없는데. 무슨 얘기 알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다. 자, 그럼 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얘기하다시피 가에서 세팅된 비문학, 즉 독서 주제 구조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봐라. 둘의 비교대적 공통점을 얘기할 건데, 전기는요, 공통점이 뭐였어? 전기적, 즉 기이한 사건이잖아. 현실이 아니라 비현실이잖아. 그러면 이 워딩 하나가 틀렸다는 게 바로 빡 하고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선제 단어 하나 놓고 자꾸 OX를 따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냥 설계가 된 거야. 자, 저 따라오세요.
전기와 전기 소설의 가장 큰 공통점 뭐라고? 전기적 사건이라니까 비현실적 사건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냐 현실이냐 가지고 바꿔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둘의 공통점이 뭐였다고? 전기적 사건이라고. 차이점이 뭐였다고? 유기성을 못 갖추고 있는 거라고, 구조가. 그러면 당연히 공통점일 수가 없죠. 얘는 차이점이지. 우리 전기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해가지고 1, 2번 선지를 벌써 구성하고 있는 게 보이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전기는 왜 하나의 예술 장르로 인정받지 못했냐? 출세 수단이지 예술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 뭐가? 전기가. 네 번째, 자, 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기가 전기 소설에 영향을 줬다고. 얘도 지금 구조를 뒤집어 놨잖아요. 정답 맞으면 5번이 될 텐데, 왜? 이게 전기 소설의 목표잖아. 즉, 주제의식이잖아. 뭐라고?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성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술성의 한 종류야. 무슨 얘기냐? 현실에서 잘 된 사람들은 사실은 예술가라고 보기 힘들어요. 현실에서 잘 되려면 대중성을 갖추고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된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성공한 예술가는 예술가가 사실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술을 진짜 찐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 뭐 그게 뭐 패션 예술가든 아니면 너무 순수 예술이든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관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됐어, 여기까지? 왜냐면 봐봐. 전기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출세를 위한 예술이잖아. 전기 소설은 얘는 어차피 2D 캐릭터랑 평생 사랑할 거라니까? 얘네는 출세를 위한 수단의 예술이 아니야. 예술을 위한 예술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두 번째다. 뭐라고? 그래. 그러면 나다의 핵심 주제가 뭐야? 세계와 개인의 갈등인 거야. 둘의 사랑을 갈라놓는 세계의 이치, 세계의 질서라고요. 그게 보였던 사람은 툭 하고 보였겠지. 자, 이게 왜 또 중요해지는 거냐? 잘 봐. 지금 이게 9월 평가원이지. 2017학년도. 그 해 수능에 뭐가 나왔니? 박시전하고 이게 진짜 문제가 대단한 거야. 잘 들어. 필기 다 했지.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가원이 어떤 생각, 출제진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기 때문에 때때로 이 수업은 현직 강사분들, 제 후배 강사분들이 참고하는, 아니요, 참고가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강의예요. 레퍼런스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 절도가 아니잖아. 자, 보세요. 지금 9월에서 수능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 여기서 뭐라 그랬니? 불우한 삶은 위로한다고 되어 있었지. 그리고 크게 양상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종교적으로. 두 번째는 전쟁이라는 거. 여기까지 돼요? 이 전쟁을 엮은 거야, 수능에서는. 그러면 전쟁의 피해를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세 가지 위로 방법이 있었던 거야. 첫 번째는 뭐니? 박시전이요. 두 번째는 뭐니? 최척전이요. 세 번째는 뭐니? 여기 나와 있는 시장과 전장이요. 이게 어떻게 달랐던 거냐면 이렇게 달랐던 거야. 잘 봐.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요, 위로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위로를 어떻게 했냐면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해. 자, 박시전에서 초점을 둔 피해자는 여성이야. 왜? 남성도 물론 전쟁의 피해자지만 사실은 전쟁이 나면 제일 안전한 거 오히려 군인들이에요. 무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죽어나갈 수도 있겠으나 무력을 갖고 있으니까 방어의 수단도 있는 거야. 반면에 민간인은 방어의 수단도 공격의 수단도 없잖아. 그러니까 학살의 대상이기만 한 거야. 일반적인 피해자. 그러면 군대는 선택의 여지라도 있으나 민간인들은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죽는 거야. 위험에 처하면. 대표적으로 그게 여성들이고.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인 여성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박씨라는 존재가 위로를 해주겠다야. 왜? 그때 관군이 무능해가지고 다 털린 거야. 저 새끼들 책임도 안 지네? 뭐 하는 새끼들이지? 야, 여성이 해결할게. 약간 이런 그 시절의 판타지를 가지고 위로를 한 거예요. 즉 정신승리한 거라고. 비현실 판타지를 가지고 일종의 정신승리란 거야. 박시전은 이미 풀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니? 병자호란에서 박씨라는 여성이 심지어 나서지도 않아. 자기 몸종인 시비인 개화가 다 두들겨 패버려요. 이해됐니? 자, 두 번째. 최척전은 어땠어? 매우 현실적이야. 얘네들 진짜 눈물 날 정도로 서로 고생을 뒤지게 해.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너무 인생이 힘들고 하면은 정신과 상담을 받을 일도 있을 거야. 정신과 상담 중에, 정신과 치료 중에 제일 효과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상담자, 내담자가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거야. 내가 자꾸 내 얘기를 하게 만들어. 그게 치료야. 즉, 내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현실을 더 현실답게 그려줌으로써 얘는 오히려 위로라고 있는 거야. 그럼 시장과 전장도 마찬가지로 현실을 현실로 그리거든요. 근데 시장과 전장에서는 거기서 안 뭉쳐. 자, 여기서는요, 잘 들어. 위로라는 게 전쟁의 참혹함.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서 사실 멈추거든. 그런데 현대소설로 왔으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위로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주려고 해. 그게 뭐니? 이웃 간의 연대예요. 좀 이따 볼 거야, 그거는. 여기까지 잡혔어? 필기하세요, 빨리. 그래서 9월에서 수능이 이 흐름을 가지고 출제가 된 거라고. 왜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문제 풀 때는 당연히 필요가 없지. 그럼 알아서 뭐 할 건데?
문제 푸는데 당연히 기본이 되고 문학이란 게 이런 거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시라니까. 너희 수능 수학에서 킬러나 준킬러 유형을 보면 유형화 시켜오면은 어떤 패턴으로 출제되는지 양상이 보이잖아.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필기 잘 하시고 20초 정도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왜 했냐. 봐봐. 지금 여기다 셋 다 갈등의 원인이 전부 다 뭐야? 개인적 차원이 아니에요. 뭐 때문이야? 전쟁이 갈등의 원인이잖아,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러면 봐봐. 전쟁이 갈등의 원인인 게 누구한테도 해당이 돼? 이생규정전이요. 그러면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작품의 갈등의 양상이 어때? 그렇지. 세계와 개인 간의 갈등인 거야. 갈등 양상이. 맞죠? 그 시절에 무능했던 관군과 용골대라는 침략자와 박씨 개인의 갈등인 거야. 최척전도 마찬가지야. 전쟁이라는 상황과 최척과 사랑했던 아내 둘의 사이, 개인 사이가 아니라 전쟁과 최척이라는 개인 간의 갈등이라고. 시장과 전쟁도 마찬가지야. 전쟁과 개개인들의 갈등인 거예요. 그게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이고 핵심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아무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5번 선지가 정답 선지로 툭 하고 나온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내용일치로만 하겠다고?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정합시다. 여러분 백분위가 항상 96 이상이야. 여러분이 3월, 4월, 뭐 5월, 6월, 7월인지 뭔지 뭐 올레고사인지 지랄인지 나발인지 죄다 1등급 나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런 학생들조차도 기술적인 걸 연습해서 실전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이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건요. 여러분의 성적의 정규 분포를 놓고 봤을 때 또는 우리가 내일 있는 실전 연습을 한다는 거는 이 표준 편차 값을 낮추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왜? 내가 시간 안에 내 능력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건요. 때때로 아다리가 맞으면 점수가 나가보지만 뭔가 멘탈 터지면 박살나는 거야. 실전 연습을 통해서 그런 편차를 줄여가는 게 바로 실전 연습의 의의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점수가 오르려면 이 평균이 올라가야 할 텐데 어떻게 평균이 오르겠냐고. 아까 3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연습을 하고 그게 실전에서 툭 하고 어느 순간 튀어나오게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게 운동선수들은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이고 당신들도 그렇게 기능적으로 연습을 당연히 하셔야 뭔가 실력적으로 바뀌어서 점수가 근본적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보세요. 이 작품의 주제의식인데 42번을 딱 봐봐. 주제가 뭐야? 비극적 결말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이한 사건이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자 주인공은 능력 발휘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사랑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별을 하거나 비극으로 끝나는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소설의 특성이라며. 끝났네. 그럼 봐. 사건에 해당하는 거에 노란색만 비춰볼게. 뭔데? 여주인공이 스스로 이생을 선택했죠. 여주인공이 헤어지자고 얘기하죠. 그러면 인물인 남주들은, 주인공인 남주들은 어떻게 하니? 뭐라고 반응하니?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정답 1번 그래서 끝이라고. 됐어? 즉, 잘 들어. 전기소설의 특징인 남주의 특색이 있어요. 이 구조를 가지고 가나를 주제, 요약, 집약을 해봤을 때 정답 선지 1번 툭 하고 떨어지는 이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희한할 정도로 정답 주제고요. 희한할 정도로 주제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 느낌을 좀 보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제 의식이니까. 그러니까 주제가 아닌 게 정답될 확률이 너무나 낮고 나오더라도 어떤 설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꾸 내용일치 차원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버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건 존엄성의 포기라니까. 뭐가 달라져? 뭐하러 살아? 어차피 인생이 똑같은데. 여러분 이거는요. 잘 들어라. 지금 힘들지 가족이 붙으면 쉬워요. 지금 힘들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평생 현 시점에 머물러서 병신 같은 자기 인생을 합리화하는 그런 덜 떨어진 모자란 인생을 평생 사실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빨리빨리 바뀌어가실 건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자 43번 볼게요. 기억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비평 유형의 특색으로 한번 다룰게요. 자 뭐냐면 자 따라와봐. 사실 여기거든.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의 해석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열리는 거야. 그럼 사실 N가지 가능성이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어에서 선지 OX는 틀린 접근이야. 수학은 되지. 수학은 참거짓이 명확한 명제를 다루잖아. 논리적으로 100% 참인 연역법적인 사고로 풀이과정 하나하나가 동치명제를 다루잖아. 근데 국어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해석의 가능성과 선제 가능성들이 있어. 거기서 옳고 그름 판단하고 좁혀보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준거가 필요하다고요. 준거가. 그럼 문헌설계를 생각을 해봐. 굳이 비평이라는 새로운 준거 체계를 준 건 얘의 준거 체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잘 들어. 비평과 뭔가 작품이 경쟁 구도야. 근데 작품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으면 압도적으로 비평을 따라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자, 아까 우리 토지 들었던 학생들 기억나지? 보기 내용에 의존해버리면 그 개화기라는 시대가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 아니라 개성적 인물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다야. 그 대표가 누구였어? 주인공인 성이죠. 반면에 성의 몸종이었었던 봉순이는 평면적 인물이고 전형적 인물이잖아. 그래서 3번 선지에 봉순이가 어떤 인물이냐라고 물어본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었잖아. 거기서 애들이 다 낚이는 이유는 뭐야? 작품 해석 능력은 없고 그냥 보기에만 의존해서 내용일치로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걸 적어놓으시라고. 잘 봐. 비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고 논문이야. 해석을 하기 위한 중고 논문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지금까지 세팅한 내용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가셔야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작품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비평, 작품, 보기, 여러분이 이 중거들을 가지고 선지 판단을 할 거 아니야. 이럴 때 상위 논리가 있는 거야. 얘가 최상위 논리야. 얘는 차상위 논리야. 여기는 하위 논리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비평과 작품이 뭔가 어긋나잖아. 그럼 당연히 비평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기와 작품이 어긋나잖아. 그럼 당연히 작품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얘네를 준 이유는 얘네를 최상위 논리로서 확립하기 위해서. 됐니?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방금 저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작품의 어디에도 내용일치를 해봐야 부처님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맨 마지막에 뭐 부처님 어쨌네 저쨌네 뭐 절 이름이 어쨌네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저 이야기를 부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잖아. 즉 작품은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니까. 그럼 해석의 가능성 중에 비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용일치가 아니라 그럼 당연히 비평으로 선지 판단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문학작품은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니까. 내용일치로는 하나로밖에 접근이 안 되겠지만 해석의 다양성, 문학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비평에서 준거를 줬으면 그 준거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 작품의 주제가 이거였다니까. 어디에서? 가에서. 그럼 가 준거로 봤을 때 나의 다양한 해석 중에 한 가지 가능성을 얘를 근거로 특정할 수가 있죠. 그게 정답 1번이 된 거지 그래서. 근데 내용일치로 보면 없단 말이야. 부처님 응답 같은 얘기는.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없다고 자꾸 틀렸다고 우겨버리면 그냥 초등학생인 거죠. 내용일치만 풀 수 있고 남 놓고 기억자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잡으셨습니까? 필기하시고요. 자, 44번 볼게요. 다이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봐. 얘도 봐라. 이게 주제지. 전쟁 때문이잖아, 지금. 전쟁이 갈등 원인이잖아요. 자, 2번도 볼게. 최낭의 깊은 산골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의 짝이 된 것으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 뭐, 주인공은 남자, 여주 있을 거고 여주도 슬펐겠지. 3번도 봐. 남자 주인공의 마음. 즉, 봐봐. 즉, 내면 심리를 물어보고 있죠. 내면 심리를 물어보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학 근본적인 거, 중요한 거 묻는 거는 여전히 상통이야. 자, 그럼 봐. 왜 정답은 4번이니? 얘기했잖아. 이거라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생과 최낭의 성격을 볼게. 최소한 이별이 있어서만큼 이생은 적극적이에요. 최낭은 소극적이야. 왜? 이별을 수용해버리잖아, 얘는. 얘는 이별을 거부하잖아요. 이해됐어? 그러면 서로 사랑에 대한 의지가, 다시, 의지라긴 좀 그렇고, 사랑을 대하는 자세가 얘는 소극적이고 수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지적이라고 읽으면 어떡해? 이해됐니?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의식이 여기서만 쓰인 게 아니라 벌써 몇 번 쓰였어. 봐. 한 번. 두 번. 됐어? 항상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화살표로 연결을 쭉 해놔. 이 느낌 계속 보일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생규정전을 구조 분석을 해볼게. 자, 봐. 지금 잘 들어요. 배경을 놓고 보자. 왜? 여기서 배경의 특색이 뭐였는데? 이게 초월계를 왔다 갔다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현실 공간도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이분법적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도 현실과 초월계가 있잖아. 근데 그런 질문. 초월계, 현실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이생이야, 최낭이야, 지금? 이생이야, 최낭이야? 최낭이죠. 죽었던 사람이 현실로 들어와서 살았잖아. 같이. 이해됐니? 그러면 남주는 이계로 간 적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정답이 여기서도 1번이 된 거죠. 이생은 이계를 간 적이 없어. 누가 이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최낭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비평지물은요.
굉장히 짜임새가 잘 되어 있는, 짜임이 굉장히 구성적 요소나 문항 설계가 굉장히 엄밀하게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 건데, 그냥 여러분이 개걸스럽게 쳐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제가 요즘 약간 미식에 눈을 떴거든. 그러면서 보는 게, 야, 정말 이 예술이라는 게 정말 조예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아주 그냥 개걸스럽게 맨날 쳐먹고, 아이고, 뭐 미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용도 잘 모르겠고, 느낌 다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전혀 느낌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딱 예술적 감각이 트이다가 이제는 거의 다 보였거든요. 제가 이번에 요걸 먹은 적이 있어. 혹시 잠깐 왜 안 되냐? 그냥 보여줄게요. 난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이 예술가가 진짜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느낌이라고. 딱 봐도 맛있어 보이잖아. 프렌치 토스트야. 근데 보자마자 뭐가 딱 떠오르지 않니? 그 서양 애들 게임 중에 이렇게 그어놓고 OX 하는 그 게임 혹시 알아요? 그걸 지금 형상을 해놨잖아. 그러니까 물론 씨발 뭐 처먹으면 다 그만인데 뭘 쓸데없는 짓을 해놨었는데 일단 맛은 둘째 치고요. 너무 이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제가 예전에는 문제를 잘 냈다, 수업을 잘한다, 공연을 잘한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업에서 20년이 됐으면 하기 싫어도 장인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사실 제 업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대했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친구들한테 비아냥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 내가 저 새끼처럼 공부하면 전교 1등, 반 1등 하겠다. 근데 저 새끼는 반에서 뭐 10등밖에 못하네? 이런 비아냥을 듣고 살았어. 근데 신경도 안 썼어. 왜? 그러든가 말든가 내 인생인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빡세게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필요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 대단한 거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창피한 거야?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 왜? 여러분, 결국은 과정이 결과를 이겨요. 결과가 중요한 인간들은 결국 다 꼬그라져 있어. 보면 알 거야, 아마. 그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제 실력만큼 보상을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죠. 매출에서는. 나는 대한민국에서 국어 강사에서는 매출 1등 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내 스스로는. 근데 내가 매출 단위 절대 아니잖아. 그럼 내 인생은 가치가 없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게 사실은 후진국 인간들의 마인드야. 돈으로 모든 걸 평가를 해. 그런데요,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 사는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선진국 후진국 게 아니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세련됐냐, 구리냐, 존나 후졌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선진국이 후진국이냐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은요, 되게 보고 배울 게 많은 점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더군다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쓰레기 하나를 치워도 커피 하나를 내려도 정말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때때로 내가 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반성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내 일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똑바로 해냈느냐 보다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되네? 족같네? 자꾸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무슨 이해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돈으로 평가하는 거지. 내 몸값을 매기는 거예요. 나를 돈으로 팔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과 내 삶의 가치를. 얼마나 그게 모자란 행동이고 얼마나 저급한 행동인지 저급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하는 얘기들을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실 봐도 느낌이 안 오죠. 저는 이걸 먹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인생이 다시 한번 감동스러워지고 살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되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만드는 셰프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진 않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은 굉장한 자부심에 살 것이고, 때때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처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때때로 되게 흐뭇하게 먹고 있는 걸, 예쁘게 먹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때때로 내가 그 사람한테 엄지척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인생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감동을 얻거든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장인들끼리는 통하는 거야. 마스터들끼리는 통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돈을 번다는 건 되게 랜덤한 일이야. 근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삶에서 장인이 되는 건 여러분의 의지와 선택과 노력으로 결정 가능한 것들이라고. 일단 그런 걸 해보십시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 많이 벌면 좋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다시 돌아와. 봐.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즉, 비평에서 세팅된 내용을 가지고 작품의 구조 분석 처리를 했을 때, 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정보를 볼게요. 자, 일단 인물의 특성을 놓고 봤어. 성격 요소를 놓고 봤어. 태도를 놓고 봤어. 이별에 대해서 얘네는 적극적이고 거부하는 사람이고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이야. 일단 이 성격 차이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정답 4번 선지, 여성 화자가 의지를 가지고 제의하려고 한다가 아니지 사실. 오히려 수용하고 있죠. 이별을.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초월과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생규장전에서는 이생이 아니라 최낭이었다고. 이해됐니? 그런 게 뭐 있으면 정답도 딱 보였을 거야. 자, 여기서 되게 저는 재밌었던 거거든. 저는. 잘 봐. 그러면요, 왜 여주인공은 이런 태도를 보였냐? 얘 때문이에요. 자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상관이 없지. 사실은 이 사람이 이별을 수용하는 이유는 누굴 사랑해서? 남주인공을 사랑해서예요.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 선지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5번과 4번 선지도 5번 선지를 바탕으로 4번 선지의 최낭의 사랑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거라고. 왜 최낭은 여기서 뭐 이생이 병신 찐따 같아가지고 싫어서 우리 이별해요 그랬을까? 전혀 아니라고. 사실은 이생보다 훨씬 얘가 성숙하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 왜? 얘가 여기서 고집 부려버리면 결국에는 이생 신상에 좋질 않아.
어쩌면요, 그냥 내가 상상력을 돌려볼게. 최낭은 영혼이 소멸됐었을 수도 있어. 왜? 어떻게 보면 금기를 깬 거잖아. 영혼이라는 존재에 뭔가 규칙이 있다면. 여러분 알잖아요. 얘가 저승으로 빨리 안 가고 이승에 올라가지고 뭐 영혼이 남아있으면 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환생했을 때 뭐 되게 안 좋은 일을 당한다든지 그런 우리의 클리셰가 있잖아. 동양 전통에서. 근데 얘는 그런 자신의 삶을 감수하고 이생과 만나려고 하잖아요. 만났잖아요, 실제로. 이생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근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가 왔겠지. 여기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있었다가는 이생조차도 그렇게 후생에 뭔가 업보를 쌓고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가 떠나줘야죠. 이해돼? 그런 심정까지도 읽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 사랑보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지.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얼마나 성숙해.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중시하니까 이별을 선택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후보 선지가 그냥 선지 OX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연인들의 사랑의 모습들을 되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선지들을 구성해 놨기 때문에 문제를 진짜 잘 낸다고 하더라고. 이걸 그냥 내용일치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요. 그거는 집에서 재민이 동생과 하시면 돼. 그럼 봐봐. 구성이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지문과 문제였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필기 잘 해놓으시고 이 느낌 잘 잡으시라고.